지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락강과 헤겔 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사이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린 그 발제문에 보시면 이제 그 사이라고 하는 것, 제가 쓴 거 하나하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 그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암만 해도 지적의 글을 좀 직접 보는 게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더라도 좋을 것 같아서 뒤에 부분은 그 텍스트에서 한 두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나눠드린 글에서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의 존재론, 그 다음에 락강과 헤겔 사이, 그 다음에 사이의 윤리학. 자, 이 모두 사이입니다. 모두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사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조주의 이후로 그러니까 이 사이를 어떻게 사유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사이가 사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즉 구조주의식으로 대립 구조를 가지고 대립 구조의 그러니까 대립항의 차이를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식론의 입장에서는 사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유할 수 없는 것을 사유하는 것. 그러니까 사유 불가능한 것의 사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적의 정신분석학 또는 철학자로서의 지적의 어떤 싱귤러리티 같은 건데, 뭐 특이성 같은 건데, 사유 불가능하다. 그냥 이건 이제까지 사유할 수 없었던 거야. 이제까지 한 번도 사유되지 않았던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유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사유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좀 이중적인 작업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사유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적의 모든 작업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사유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유 불가능한 것을 사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 불가능한 것을 사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윤리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윤리라고 하는 것이 사유 불가능한 것으로 주어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유하느냐 이런 문제이고 락강과 헤겔 사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라는 사람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락강과 헤겔 사이를 추구합니다. 락강과 헤겔 사이를. 그런데 이 사이가 여기 이제 락강이 있고 헤겔이 있고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지금 사이인데 요 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 번은 공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발제문의 첫 단락은 공간적으로 이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단락은 시간적으로 그 사이를 사유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이는 사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유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사유하느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전의 공간 시간 개념으로는 사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유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요. 이게 이제 락강과 헤겔 사이를 추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이 지적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갑니다. 하이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이픈은 지금 제 발제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틈이라고 하는 이게 틈을 내는. 그러니까 요것은 연결이자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조주의를 얘기할 때 낮 대 밤이라고 하는 대립을 얘기하면 낮과 밤의 차이 또는 분리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낮과 밤의 차이, 그러니까 낮은 밤이 아닌 거고 밤은 낮이 아닌 거고 이 차이나 분리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낮과 밤은 보세요. 대립이라고 하는 이 오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사이가 없습니다. 사이가 없죠.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립은 겹치지 않아야 특히 차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이제 구조주의 이후에 모두 철학을 차이의 철학 이렇게 뭉뚱그리기도 하는데 정신분석학은 차이가 아니라
분할입니다. 분할, 디비전이라고 하는 분할, 내적 분할, 인터널 디비전이라고 하는 내적 분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차이를 불가능하게. 물론 이제 데리다도 차이를 차연으로 또는 뭐 들레즈가 차이를 사유하는 방식은 또 이런 구조주의적인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구조주의적인 이런 이항 대립 구조와 지금 지제기 하려고 하는 지제기 말하는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구조주의는 이 겹침이 없습니다. 겹침이 없어요. 사이가 없습니다. 이 사이가 그러니까 요 사이가 지제기에게는 나머지이기도 하고 빈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라는 건 이 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락강과 헤겔의 공통점, 락강과 헤겔의 유사점, 락강과 헤겔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지제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제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용이 아니고 뭐 유사성이나 sameness 그다음에 차이, difference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재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모두 의미죠. 유사성과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모두 의미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존재론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락강의 내용이나 헤겔의 내용, 락강에 관한 지식이나 헤겔에 관한 지식으로 이 부분을 지배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비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락강 사유 체계에 있는 빈 공간이기도 하고 헤겔 사유 체계에 있는 빈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락강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락강이 내부에 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락강이 체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시르에게 언어는 체계이지만 레비나스 같은 사람에게 언어는 타자의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자죠. 이게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지금 내부에 있죠. 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타자가 타자지 바깥에 있는 타자 이게 구조주의적 타자죠. 바깥에 있는 타자가 아니고 정신분석학의 타자는 내 안에 있는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락강 안에서 락강을 와해시키는 이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헤겔일 수 있다는 거죠. 헤겔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헤겔 속에서 헤겔 체계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빈 공간이 락강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시간성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 시간성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헤겔은 락강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락강이 헤겔 체계 내부에서 헤겔 체계를 결핍시키는 그래서 결핍시킨다는 점에서 불가능이지만 동시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늘 이렇게 대립항이 말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립항이라고 하는 것이 헤겔의 대립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불가능은 늘 동시에 가능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락강은 헤겔 속에서 헤겔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헤겔을 가능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그게 그 말이죠. 헤겔은 락강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락강 이후에야 비로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분석의 그 유명한 사후성이죠. 그러니까 헤겔이 늘 먼저 있었고 한참 뒤에 락강이 옵니다. 그런데 락강 이후에야 비로소 헤겔이 재구성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재구성이죠. 사후에 재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후성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철학자도 어떤 철학체계도 미래 완료 형태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헤겔이 뭘 빌어서 지적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저녁이 되어서야 날갯짓을 한다. 이 저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적은 그것을 정신분석학의 사후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어떤 체계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읽기는 이제 읽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쩌면 지적에게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이 읽기라는 말이고 이 부분은 데리다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적이. 그러니까 지적이 정치적인 입장이 데리다랑 달라서 늘 표면적으로는 데리다에게 반대하고 지적이 이렇거든요. 원래 슬로베니아에서 대학 때 슬로베니아 그러니까 지적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로 대학생이었을 때 그 당시 분위기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스쿨 또 하이데거 그 분위기에 뭐 이제 뭐 물론 이제 아도르나 뭐 베냐민 뭐 이런 것들 프랑크푸르트 스쿨이니까 같이 다 이야기했고 또 하이데거를 정말 자기가 얘기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보면 하이데거를 미친 듯이 읽었다고.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도 하이데거에 관한 것이고 박사학위 논문은 구조주의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가서 데리다를 읽었다. 근데 하이데거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마치 무슨 이게 진짜 굉장히 쓰지 않는 표현인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데리다의 텍스트를 보면서 그러고 나서 락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락강을 만난 이후에 헤겔을 다시 읽으면서 데리다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적 텍스트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는 사실 데리다를 읽다가 지적에게 많이 빠져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냐면 지적이 사실은 데리다를 비판하지만 데리다의 이 읽기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 지적이 데리다를 비판하지만 데리다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비판하는 사람이 지적입니다. 대부분 데리다에 대한 비판은 좀 표면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늘 데리다가 어떻게 대꾸하냐면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집에 가서 제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제 책에는 그런 말이 없더군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적이 비판해놓은 부분을 보면 지적이 비판을 해놓고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정확히 데리다적인 독서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 리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딩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데리다는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체계나 고유한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철학자죠. 희한한 철학자고 데리다 역시 자기는 늘 문학과 철학 사이 이 사이라는 말이 지금 데리다에서 나온 건데 철학과 문학 사이를 서성거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고유한 영역, 문학의 고유한 영역, 그 고유성을 해체하는 것이 데리다인데 그 사이에서 늘 서성거려 왔다라고. 지적 역시 자신에게 고유한 이론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적에게 철학은 그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레즈나 알랭바디우 같은 거 그런 게 있죠. 근데 지적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철학하는 목적은 현실에 개입해서 현실 속에 있는 현실이 감추고 있는 틈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틈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이제 이게 락강 용어죠. not all입니다. 온전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늘 틈을 가지게 되고 그 틈이 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지점이자 주체가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점이고 그런 지점들을 드러내는 것이 지적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적에게는 이 리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적 텍스트의 아주 흥미있는 부분들은 모두 이 리딩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 뭐 잠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리다가 루소를 읽을 때 데리다가 루소를 읽을 때 데리다 against 루소 이렇게 데리다가 자신의 무슨 이론을 가지고 와서 루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리다는 자신의 고유한 이론이 없어요. 지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뭐 루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칸트를 얘기한다. 그러면 칸트 against 칸트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against 칸트가 아닙니다. 지적이 무슨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게 아니라 칸트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칸트가 칸트가 엔티노미라는 걸 얘기하죠. 엔티노미, 이율배반은 대립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를 긍정하거나 둘 다를 부정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 자신이 그런 엔티노미를 얘기하면서
칸트 텍스트 자체가 엔티노미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 데리다 용어로 아포리아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읽어내면서 칸트 체계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읽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읽기입니다. 이게 이제 읽기라고 하는 게 의미를 도출해내는 게, 주제를 도출해내는 게 읽기가 아니라 칸트 체계가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종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트 체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뭐죠? 칸트 체계를 가능하게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데리다 말대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의 체계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열려요. 이렇게 열려. 완전히 닫혀지질 않고 타자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읽기를 향해서, 해석을 향해서, 다른 해석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읽는데 지금 지젝이 이제 이런 제가 이제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를 택한 이유는 이 텍스트 많이 잘 다루지 않습니다만 지젝이 초기 텍스트에 속합니다. 지젝이 초기 텍스트에 속하고 지젝이 자기 스스로 이게 내 대작이야 뭐 이렇게 이 사람 원래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자기가 미리 얘기해요. 이게 내 대작이야라고 한 게 패러렉스 뷰라고 하는 우리 시차적 관점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건데 그것 이전에 지젝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젝의 초기작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제목에서 보듯이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데카르트, 칸트, 헤겔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칸트, 헤겔 그리고 앞부분에 뭐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나 앞부분에 이전에 쓰였던 책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대부분 지젝의 텍스트에 보면 수많은 예들과 뭐 영화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예들 또 아주 외설스러운 농담들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점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굉장히 진지한 어조로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지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맨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저렇게 얘기하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요 이게 지젝의 스타일 문제인데 어떨 때 보면은 수많은 예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예들 속에서 잊혀지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예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라는 부분이 읽는 사람도 또 쓰는 사람도 지젝 자신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걸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예라는 게 하나의 부분으로서 전체를 입증해 주는 것이 예인데 실제로 예라는 게 이 부분이 전체보다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들의 이야기를 마준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데리다의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라고 하는 이 책은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진지하게 칸트와 헤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정신분석의 원조가 프로이트가 아니라 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그러니까 이 지젝은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이따 우리가 조금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거 빼놓고는 프로이트는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기 이런 거라면 지젝의 모토는 락강으로 돌아가기 그리고 최근에 이제 less than nothing이라고 하는 무보다도 못한 것 우리 지금 번역은 헤겔 레스토랑 락강 카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겔 레스토랑 락강 카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반은 헤겔 반은 락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뭐 거의 6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써대는 거고 이 희한한 게 뭐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책이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젝은 항상 뭘 얘기한다. 이 지젝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는 락강을 모두 상상계와 상징계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젝은 실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실제라고 하는 이게 지젝 이전에는 실제에 관해서 실제 자체가 그러니까 락강은 아주 좀 특이한 사람이어서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변해요. 그래서 에끌이라는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 거의 그러니까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글들이 다 망라돼 있고 초기 글과 후기 글을 읽어보면
개념 사용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락강에게는 이 실제라는 개념을 락강이 60년대 텍스트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70년대 텍스트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락강 자신은 개념을 고정시키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변용시키는 것, 개념이 변용되는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계 상징계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었지 지적 이전에는 실제라고 하는 문제를 전혀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랑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상상계와 상징계의 사이입니다. 예,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대립구조로만 얘기했다는 거죠. 상상계와 상징계.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포크너의 소설을 분석한다 그러면 이 포크너의 어떤 인물이 상상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징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이 정신분석 비평의 다였어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락강이 하려고 하는 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지금 우리 입장을 따지자면 이 사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이 데카르트고 그게 데카르트의 코기토입니다. 이 책 내용이 그런 겁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일부에 나와요. 이 책이 코기토 에르고 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코기토라고 하는 것을 이게 코기토입니다. 이게 코기토입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빈 공간입니다. 대상도 빈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저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주체나 대상이나 모두 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기토라고 하는 빈 공간을 발견했는데 데카르트가 이게 데카르트의 공로입니다. 데카르트의 공로예요. 그래서 세미나 11에 보면 락강이 정신분석의 주체는 데카르트의 주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인 코기토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 그렇잖아요. 텅 빈 것과 대면하는 게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채워 넣을 수 없는 텅 빈 것, 규정할 수 없는 것, 내용이 없는 것, 뭐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과의 대면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죠. 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면할 수가 없어서 코기토라고 하는 것을 레스 코기탄스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 코기탄스는 사물입니다. 대상입니다. 코기토는 대상이 아니고요. 텅 빔이고 레스 코기탄스는 그러니까 이런 코기토고 레스 코기탄스는 생각하는 사물,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너,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그녀, 생각하는 사물 모두 대상화된 겁니다. 대상화된 건. 근데 이 코기토는 그 대상이나 세계 속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소로 속하지 않는 빈 공간입니다. 요소로 속하지 않는다고요. 의미화될 수 없는 빈 공간입니다. 이게 주체라는 코기토예요. 근데 이걸 발견해 놓고 순식간에 레스 코기탄스라는 것을 통해서 코기토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덮고 다시 대상이라는 것으로 의미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시 들춰낸 사람이 누구냐? 칸트입니다. 좀 지적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칸트가 정신분석의 원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이 데카르트가 발견했지만 덮어버렸던 저 코기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칸트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초월적 주체, 초월적 대상이라고 말할 때 그 초월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초월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이 초월적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혼동하기가 쉬운데 칸트에는 우리가 이제 현상계라는 게 있고 예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칸트 얘기할 때 현상계와 예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적의 이 텍스트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칸트에게 초월적 주체 또 초월적 대상 그러니까 칸트의 주체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초월적이라는 말은 모두 예지계와 현상계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립이 아니고요. 칸트도 2항이 아니라 3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1이고 이게 2라면 이 부분이 3이죠. 예, 이게 이제 뭐 당연히 변증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증법을
지젝은 이전의 변증법과는 조금 다르게 풀어요. 근데 어쨌든 자, 예지계와 현상계 요 사이 그러니까 현상계와 예지계 요 사이가 초월적 주체와 초월적 대상이 모두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락강의 주체와 대상, 즉 오브제아라고 하는 주체와 대상으로 연결해서 이 부분을 풀어냅니다. 지젝이 이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현상계와 예지계라고 하는 그것 사이, 현상계도 예지계도 아닌 것, 그것을 칸트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칸트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고요.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하나는 이제 이 무한 판단 또는 비규정적 판단 이렇게 얘기하는 infinite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indefinite 규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젝식으로 바꾸면 이제 칸트는 영혼 소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젝식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긍정 판단은 I am dead죠. 그냥 긍정입니다. 그 부정은 I am not dead죠. 부정은 이렇게 되고 요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요 부분 없어도 되죠. 요 부분 없어도 되죠. 현상계와 예지계의 대립 구조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지계가 초월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지계가 초월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트랜센던트, 이건 트랜센덴탈 구분한다. 그러니까 예지계가 모든 것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현상이고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칸트를 완전히 잘못 읽는다는 거에 지금 지젝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의 모든 것들은 요 사이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무한 판단, 이게 지금 제3의 판단인데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됩니다. I am undea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습니다. 이 같이 있다라고 아까 이게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거였잖아요. A하고 B가 여기서 같아지는 부분이죠. 이게 같아지는 부분이죠. 이러면 대립이 일치돼서 대립이 사라집니다. 이 대립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언캐니처럼 돼요. 이게 친밀한 것, 이게 낯선 것이면 친밀한 것과 낯선 것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친밀한 동시에 낯선 것이 됩니다. 대립이 사라집니다. 대립물의 일치라고 하는, 이게 지금 헤겔의 용어죠. 대립물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그럼 I am undead라고 하는, 나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 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좀비가 됩니다. 뱀파이어가 되죠. 그래서 지젝이 칸트 보고 뱀파이어의 철학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규정할 수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성의 공간. 이 이중성의 공간에서 칸트의 이 예지계와 현상계 요 사이 공간에서 칸트의 초월적 주체와 초월적 대상이 모두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칸트가 이렇게 정신분석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이야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락강도 물론 당연히 주체 개념도 있고 대상 개념도 있는데 지젝이 보기에 정신분석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존재론입니다. 그런데 락강은 시작을 구조주의자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조주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조주의라고 하는 건 주체가 없죠. 구조가 주체를 대신한다.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구조가 주체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체예요. 완전한 의미체입니다. 완전한 의미체. 거기에서 주체는 순전히 뭘로만 존재합니까? 구조주의 용어로 기표로만 존재합니다. 그냥 기표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표의 특징은 뭐죠? 종속입니다. 의미에 종속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죠. 의미에 종속돼서 삽니다. 의미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종속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아요. 예? 그러니까 서브젝션이 돼야 서브젝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되려면 알지 말대로 종속이 돼야 돼요. 의미에 종속될 때 우리는 주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적에게 그런 주체는 주체가 아니죠. 예, 그건 그냥 기표입니다. 여전히 기표입니다. 그래서 이 락강은 초기 락강과 후기 락강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하자면 초기 락강에서 후기 락강으로의 이동은 기표에서 주체로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아주 번박하게 얘기하는 거고 지적식으로 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다 이렇게 돼야죠. 예, 정신분석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억압돼 있다가 후기 락강에 가면 그 주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근데 이 주체 개념을 락강의 주체 개념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 개념을 독일 관념론에서 끌어옵니다. 그게 칸트, 헤겔, 쉘링, 피테. 그러니까 그 독일 관념론, 지적이 평가하기에 서구 철학사 전체를 통해서 서구 철학사의 완전한 어떤 전환을 이뤄낸 아주 짧은 기간, 이것이 칸트, 헤겔, 쉘링, 피테, 그 독일 관념론입니다. 그리고 지적은 지금 뭐 우리가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독일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 관념론이야말로 너무나 관념적이어서 너무나 유물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관념과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되는 이 대립물의 일치예요. 대립물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에게는 물질이 먼저냐 관념이 먼저냐 이게 관념론과 유물론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사이를 가지고 있는 게 유물론이고 그 사이를 부정하는 게 관념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적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헤겔은 유물론자입니다. 지적에게 저 사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헤겔을 가지고 막스의 관념론적인 부분, 예, 늘 물질이 먼저다를 얘기했던 막스의 관념론적인 부분, 여전히 대립구조이기 때문에 막스의 관념론적인 부분을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적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무한 판단이라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이런 에드가 알렌 포우의 발데마르시의 진실 뭐 이런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발데마르시의 진실을 보면 발데마르시가 다 죽었는 줄 알고 이제 시체를 치워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I am dead 이렇게 말하고 아주 역겨운 그 액체로 그냥 산화돼 버려요. 그런데 이 부분 I am dead라고 말하는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된 이 부분의 이 아이는 이게 기표잖아요. 이게 이제 에밀 방베니스트의 구분으로는 발화 내용입니다. 발화 내용 주체라고 하는 거죠. 발화 내용 주체는 기표입니다. 이 기표는 분명히 죽었잖아요. I am dead. 근데 I am dead라고 말하는 이 아이는 이건 살았잖아요. 그렇죠? 요게 발화 행위 주체입니다. 발화 행위 주체. 요거는 living. 이거는 dead. 그래 말 그대로 living dead죠. 예. 산 것, 그러니까 I am dead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예? 난 죽었어. 예, 뭐 프로이트의 그라디바에 보면 그라디바가 그 중에 옌센의 소설에서 그라디바 대사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랫동안 죽어 있었어. 나 죽어 있는 것에 아주 익숙해. 뭐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뒤에 기표 발화 내용 주체는 죽어 있지만 발화 행위 주체는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발화 행위 주체가 이렇게 바깥에 있고
발화 내용 주체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발화 행위 주체는 요것이 이제 우리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기표인데, 주체는 그래서 기표 안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표화할 수 없어요. 의미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요? 빈 공간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빈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인데 아이가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이중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주체이고 하나는 기표이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발화 내용 속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빈 공간이라고요. 빈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한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아이가 바깥에 있고 요 아이는 안에 있고 요 아이는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발화 내용 속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형태로 의미화할 수 없는 형태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빈 공간으로 겹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기표는 그냥 기표가 아니고 거기 보이지 않는 형태로 뭐가 있는 거죠 이게?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예. 이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표는 기표 이상이다. 뭐와 된. 그렇죠? 왜요? 0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2는 2 플러스 0에서 이것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아니, 이게 내용상으로는 같죠. 2는 2 플러스 0. 내용상으로는 같죠. 이 내용상으로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0이 있으면 여기는 뭔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뭐죠? 남아 도는 거지만, 익세스 남아 도는 거지만, 이 남아 도는 게 없으면 이쪽은 뭐죠? 렉이 됩니다. 결핍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의미의 얼굴에 들러붙어 있는 에일리언 같은, 에일리언 아시죠? 에일리언. 응? 에일리언. 응? 얼굴에 들러붙어 있어요. 얼굴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일반화시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뭐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얼굴에는 에일리언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에일리언 떼면 떼어집니까? 안 떼어집니까? 신화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조끼를 입었는데 입을 때는 입었는데 우리가 보통 기표라고 하는 게 옷이잖아요. 옷. 의미의 옷이잖아요. 이게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이걸 바꿔서 입을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기표가 옷입니다. 기표가 옷인데 이 조끼는 입으면 다시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존재입니다. 이게 존재입니다. 존재 헐벗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차원의 영 이것이 이라고 하는 체계를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냅니다. 또는 어떤 체계든 뭐죠?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뭐죠? 이것은 체계가 뭐죠? 체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형태로만 체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주체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라고 하는 세계 속에 이렇게 끼워 넣어져 있어요. 끼워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주체와 세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주체도 세계도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체라는 존재가 이렇게 끼워 넣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계와 주체는 구별되어서 존재해야 구조주의식으로 세계와 주체의 대립에 의해서 의미가 생길 텐데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주체와 세계, 구분된 주체와 세계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뭐만 있습니까? 주체화된 세계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주체라는 빈 공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세계가 뭐죠? 닫히질 않습니다. 동시에 뭐만 있을까요? 세계화된 주체만이 있습니다. 네? 주체도 역시 뭐죠? 세계 안으로 끼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끼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나 세계 모두 뭐예요? 온전하거나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응? 여기 신이 있습니다. 실체로서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실체로서의 신은 사실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실체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근데 이 신으로서의 실체가 자신이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신과 인간의 겹침. 이게 기독교의 예수죠. 그럼 이게 신과 인간이 같아지는 거죠. 신인 동시에 인간이죠. 신이라고도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죠. 보스 앤드 니더 노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의 공간. 이런 거 괴물입니다. 이걸 괴물이라고 해요. 그 지적이 예수의 괴물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괴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적이 정확한 말이 아니고 요 부분이 뭘까요? 신이라고도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서 규정될 수 없어서 고통받는 신. 하이데거가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적이 거기다 하나만 얹습니다. 고통받는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고통받는 신은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신도 인간도 아닌 존재가 된. 그러니까 인간 속의 신은 말이죠. 인간이 뭐죠? 인간적인 것으로만 완전하게 구성될 수 없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적인 것이 뭐겠어요? 인간 속의 빈 공간이죠. 그럼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건 저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은 당연히 그럼 뭘까요? 본능 아니죠. 본능 아닙니다. 본능은 동물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 주는 거,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 인간을 아까 말했처럼 인간 이상으로 만들어 주는 그게 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신적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자기 동일적일 수 없습니다. 신이 타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동일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인간 이상이고 이거를 락강의 드라이브로 설명합니다. 충동으로 설명합니다. 충동은 본능 아닙니다. 우린 이제 충동은 모두 다 죽음 충동인데 왜 그러냐면 우린 본능적으로 죽음 피합니다. 그렇죠? 동물도 인간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합니다. 무슨 지진이 나려고 하면 동물도 미리 피하잖아요. 우리 그걸 보고 피합니다. 근데 드라이브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안티고네 아시죠? 안티고네.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도 가요. 가. 이렇게 하면 죽어도 가요. 응?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왕 말고 옛날에는 다 오이디푸스 왕 읽었는데 지금은 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입니다. 철학자들이 다 락강까지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혹시 오이디푸스 왕은 다 읽었겠지만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안 읽었으면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읽어야 돼요. 콜로노스가 소포클레스 고향이에요. 콜로노스가 어디냐면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찌른 다음에 완전히 눈먼 거지가 돼서 이제 왕 아니죠. 왕 아닙니다. 그냥 자기 어머니이자 부인처럼 자살해 버렸으면 왕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기표로 죽는 거라고요. 좀 이상한 왕이긴 하지만 왕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 눈을 찌른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찌르고 아무런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방황합니다. 자기 죽을 곳을 찾아서. 이것이 오이디푸스의 윤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뭐죠? 죽음 이후의 삶.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유령과도 같은 형태로 그냥 죽음을 택하고 의미를 택한 게 아니라 주체가 되기로. 그러니까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의 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눈을 찌른 거 이것은 운명이 아니다. 이건 나다. 오이디푸스 나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체적 행위죠. 주체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고도 거세를 당하고도 계속 살아남기를 택한 것처럼 그러니까 궁형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미리 자살하거든요. 아이도 못 낳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기 때문에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살이 더 명예로운 것이 되는 거죠. 기표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천은
자살을 안 택하고 궁형을 당하고도 살아남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과도 같은 삶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 일종의 주체적인 행위인데,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신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인간을 인간 이상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드라이브로 나타나는데, 이 드라이브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보이죠?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공간은 안티고네와 같은, 또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쳐든 아브라함과 같은, 또는 쉘링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 신. 이게 기독교적 의미에서 보면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 세계로 들어오면 뭘로 들어옵니까? 주체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체가 주체로 바뀐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존재가 온전하지 못한 결핍된 존재로 바뀌는 게 사랑이죠. 왜 온전한 존재가 스스로를 버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작품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신이 자기가 만든 작품 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어떤 작품을 여기서 보고 있으면 우리는 바깥에서 이 작품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죠?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작품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작품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작품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면 이 작품의 재현체계 속에 뭘로 남아요? 빈 공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재현체계가 온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이블에 보시면 다른 것들을 다 창조하고 나서는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매우가 붙어 있어요. 매우가. 메리가 들어있다고. 매우 좋았더라. 이 부분을 드라이브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건 뭐냐?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물과는 다르게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즉 여분의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존재론적으로 남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을 가능성, 이게 칸트의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의미의 욕망은 뭐냐면 지배예요, 지배. 의미나 지식의 욕망은 지배입니다, 지배. 철저하게 지배하는 거죠. 네, 의미를 통해서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미화 될 수 없는 빈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거 이제 칸트가 시면이라고 표현하죠. 시면은 그라운드가 없다, 바닥이 없다. 이 그라운드를 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이게 지식이거든요. 그라운드가 있어야 지식이 만들어지죠. 그게 없어요. 여기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면 두려워하잖아요. 네? 보편성이 주어져 있고, 이런 게 이제 규정적 판단이죠. 보편성이 주어져 있고 특수성이 생기면 특수성을 보편성의 틀에다 그냥 갖다 맞추면 되죠.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보편성이 없고 특수한 것들만 있고 보편성을 우리가 창조해야 한다면, 만들어내야 한다면, 어떤 것도 없는 데서 그라운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면, 이게 이제 칸트가 말하는 반성적 판단입니다. 반성적 판단이야. 그러니까 보편성의 틀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편성 자체를 창조해야 한다면 이거죠, 이거.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자유는 주체가 의미화, 즉 기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저항 지점. 그게 뭐냐면 결코 의미로 종속될 수 없는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이 없으면 주체일 수 없고 자유로운 행위의 가능성이 없어요. 저항의 가능성이 생기질 않습니다. 지적에게 액트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액트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처음에 하자고 했던 그 멈춰라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책, 원래 그 제목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멈춰라 생각하라고 하는 부분을 끄집어냈는데, 이 액트는
지적에게 의미 자체로부터의 물러남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액션하고 달라요. 소문자 액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의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그것에 동의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다르게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의 세계를 바꾸는 거 이게 액션입니다. 이게 액션인데 액트는 의미 자체로부터 물러나서 이 물러나면 다분히 하이데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적인 것들이 여기 들어있어. 의미 자체로부터 물러나는 거 왜 그러냐면 초월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하이데거의 문제는 그런 거였죠. 이 존재 자체가 의미 자체로부터 물러남이 돼가지고 이게 물러남 자체가 이제 초월적으로 이게 문제인데 의미 자체로부터의 물러남은 왜 그러냐면 의미 자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빈 공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일단 멈춰랍니다. 멈춰라. 중지. 그러니까 액션은 여러 가지 의미 체계를 통해서 마치 주디스 버틀러처럼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갈등들을 불러일으킨 것들을 하고 그것에 해답을 제시하고. 근데 지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답들이 주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자본주의의 책략입니다. 진짜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들을 구하고 자 여기서 뭔가를 우리 절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화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자.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지적에게는 진짜 문제를 숨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들을 던져주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프랑스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철학자들을 궁에 초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철학자들의 견해를 듣는 뭐 이런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철학자들의 견해가 실제로 프랑스의 정책에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라디오 방송 같은데 철학자들이 계속 출연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철학자들이 계속 어떤 견해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을 낸다 이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적은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답들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뭐인가를 숨길 수도 있다. 뭔 말이냐면 지적이 비판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자크 알랭 밀레를 비판하는. 자크 알랭 밀레가 락강의 사위예요. 근데 자크 알랭 밀레에게 학위도 받았어요. 지적이. 근데 이제 자크 알랭 밀레에게 학위 받은 건 프랑스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락강을 진짜 뭐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로 간 게 아니고 지적이 졸업을 하면 교수를 시켜주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유고슬라비아였어요. 슬로베니아가 아니라. 그런데 교수들이 쟤는 좀 위험한 애야. 이래가지고 시켜주기로 해놓고 안 시켜줬어요. 그때 이미 결혼했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자크 알랭 밀레가 조금 돈을 주고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서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학위를 했고 자크 알랭 밀레와 분석도 했는데 늘 환자로서의 지적은 자크 알랭 밀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크 알랭 밀레가 이런 얘기를 하겠지.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저런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바둑 두듯이 몇 수 앞서서 그러니까 분석가를 능가하는 환자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순전히 다 뭐죠? 다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지가 분석받는 대상인데 지가 분석을 했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자크 알랭 밀레가 그걸 알고 넌 날 놀리고 있구나.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크 알랭 밀레를 최근에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의 요지가 뭐냐면 도시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하면서 자크 알랭 밀레가 수많은 전복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거지. 근데 이 사소한 전복적인 것들 우리는 늘 뭔가를 전복하고 있잖아. 정신분석은 늘 뭔가를 전복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뭘 막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혁명적인 틈을 막는다는 거죠. 그저 지적이 지금 우리 시대 철학자들에게 경고하는 것 또는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속에서 그저 요만큼 저만큼을 개선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에 그친다는 거죠. 자본주의 체계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다른 사유의 가능성 자체는 포기해버리고 그 혁명의 가능성은 포기해버리고 그저 자본주의 내부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잭은 근본적인 단절을 얘기하는데 그 근본적인 단절이 뭐냐면 의미 자체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의미 자체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의미 자체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철학에서 진리라고 하는 건 중지가 아니죠. 어떻게 진리가 중지겠어요? 그런데 지잭에게는 진리는 중지입니다. 예. 알랭 바디오도 중지죠. 사건이라고 하는 게 중지죠. 중지. 그래서 의미를 중지시켜요. 의미를 중지시켜요. 이게 멈춰라고. 그 왜 중지시킵니까? 생각하는, 행동하라가 아니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계속되는 어떤 전복을 통해서 근본적인 혁명의 가능성을 막지 말고 그것을 중지시키고 의미를 중지시키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틈과 마주하고 대면해야 진정한 행위의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지잭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 이 사이가 갖는 이런 공간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 이게 3이면 3은 1과 2가 같아지는 부분, 대립이 무화되는 지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시에 1과 2를 다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잭이 비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스탠다드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해겔. 해겔의 변증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뭐냐면 보통 표준적인 해석, 규범적인 해석이 뭐냐면 정반합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예, 이러면 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정을 확장하는 겁니다. 정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이아 보면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죠. 뭐 퀴클롭스를 만나기도 하고 사이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의식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정이라면 이 의식의 장애물이 되는 반을 만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의식은 자기의식이고 자기의식은 의식의 증가입니다. 변증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변증법이 수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손해를 안 봅니다. 손해를 안. 오디세우스 역시 뭐죠? 20년 동안 빙빙 돌았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의식의 증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변증법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해석이라면 지잭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처음에 실체로서의 신이 있었죠. 근데 이 신이 뭐죠? 이 신이 결국은 뭘로 돌아와요? 주체로 돌아옵니다. 이 주체는 예수라는 주체는 신도 인간도 아니죠. 이 실체로서의 신이 인간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예, 인간 세계로 들어왔어요. 자신과는 다른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뭘로 돌아옵니까? 신도 인간도 아닌 괴물로 복귀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3입니다. 이게 3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 공간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식의 증가가 아니고 의식의 증가가 아니라 요것이 기원입니다. 요게 기원적, 요게 제일 먼저 있었어요. 요 사이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이를 빼기 위해서 요 사이라는 게 규정될 수 없고 의미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빼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요걸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대립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대립구조가 2차적인 방어물입니다. 예.
의미로는 의미화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방어입니다.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의미로는 욕망이고 존재로는 아까 말한 충동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충동에 대한 방어입니다. 욕망은 여러분 이런 예가 락강이 했던 농담이라고 하는데 지적이 이 농담을 많이 인용합니다. 자기 농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농담을 많이 알아요. 이것도 데리다도 농담, 유대인 농담, 특히 유대인 농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락강의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다. 응? 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다. 3명의 형제가 있다. 폴, 에른스트, 그리고 나. 이렇게 나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다. 폴, 에른스트, 그리고 나. 이게 이제 농담이니까 지금 웃어야 되는 겁니다. 농담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웃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을 웃기질 않고 짜증나게 지금 좀 알아듣는 얘기 이게 나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다 그러면 이 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나는 여기 들어가면 나는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다. 폴, 에른스트, 그리고 나. 그러니까 이 나는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예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뭐죠? 바깥과 안이, 안과 바깥이 같아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부분은 뭐죠? 분명히 안이죠. 동시에 뭐죠? 바깥이죠. 아니지만 바깥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안도 바깥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포함해야 집합이 닫힙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폴이나 에른스트라고 하는 이 요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집합이죠. 빈 공간이죠. 그렇죠? 모든 집합은 공집합이 있어야 닫히죠. 온전해집니다. 이게 온전해져요. 그러면 이 집합이 폴 에른스트라 이 집합이 공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닫히는 순간 다시 열립니다. 다시 열립니다. 이게 다 해결 얘기인데 진리가 있으면 보편적인 진리는 진리 1, 진리 2, 진리 10 플러스 이렇게 특수한 진리들의 합 이게 보편적 진리가 아니고 여기에 뭐가 보여? 진리 그 자체 이게 들어가요.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이 진리 그 자체는 요것이 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성도 아니고 특성도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뭐 같은 거죠? 아까 마시로 얘기하면 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편도 아니고 특수도 아닙니다. 이게 싱귤러입니다. 이게 싱귤러. 그래서 유니버셜은 항상 싱귤러 유니버셜이고 싱귤러는 이게 틈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이 틈을 가진 보편성으로만 이야기됩니다. 예? 자기 침대 밑에 악어가 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네? 매일 그 악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가가 분석을 해가지고 야 그런 건 없어. 그거 다 네가 이렇게 네가 편집증적으로 만들어낸 악어야. 예.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됐는지 안 와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그 환자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 잘 지내?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해요? 누구? 저 자기 침대 밑에 있는 악어에게 잡아먹힌 친구 말하는 거야? 이제 웃으시네요. 이게 농담이에요. 자, 주체의 침대 가장 내밀한 곳에 뭐가 살죠? 악어가 삽니다. 뭐 이런 게 김기덕의 악어지 뭘? 예? 악어가 삽니다. 악어가. 근데 이 악어는 나를 뭐죠?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타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능가합니다.
예? 이게 이른바 뭐죠? 주체의 결핍입니다. 예? 또 이런 농담. 농담 가지고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아, 텍스트에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옥수수라고 믿는 환자가 있었는데 닭이 제일 무서워. 닭이. 자기 쪼아 먹을까 봐. 예? 닭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랑 되게 비슷하네. 지금 닭 공포증이 있습니다. 응? 굉장히 두려워해요. 응? 그런데 이제 겨우겨우 분석을 해가지고 너는 옥수수가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그래. 그 말을 듣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가자마자 앞에서 닭을 봤는데 또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면 너는 난 닭이야. 아니 나는 옥수수가 아니에요. 나는 닭을 안 무서워해요. 근데 왜? 나는 내가 옥수수가 아닌 걸 아는데 혹시 저 닭이 내가 옥수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이거 정말 지금 우리 상황하고 딱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주체의 결핍이 아니라 뭐죠? 닭, 사회, 공동체, 권력, 국가 다 뭐죠 이게? 타자의 결핍이죠. 예? 아니 나는 이제 결핍을 메꿨어요. 나는 내가 옥수수라고 이제 생각 안 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쟤가 나를 계속 옥수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지. 응? 우리 락강이 제일 싫어했던 게 에고 사이콜로지인데 에고 사이콜로지는 결핍이 항상 주체에게 있습니다. 사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에고 사이콜로지의 목표는 뭐냐? 적응이야, 적응. 좋은 말로 사회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른바 힐링이죠, 이게. 응? 이거는 전제가 뭡니까? 사회는 결핍되지 않았다. 예? 대타자가 존재한다. 대타자가 결핍 없는 타자입니다. 결핍 없는 타자가 존재한다. 응?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대타자가 있으면, 우리 존경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런 거 원하죠? 진짜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우리 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 나서요. 근데 이걸 찾아 나서는 것이 정신분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락강에게 분석의 끝은 대타자가 없다예요. 예? 그 대타자에게 동일시함으로써 너의 결핍을 메꿔라가 아니라 응? 서울에 없더라. 부산 가보자. 부산에 없더라. 계룡산 가보자. 설악산 가보자. 여기 찾아다녔는데 그런 사람 없더라. 대타자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대타자란 없다. 나의 욕망의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응? 대타자에게 종속됨으로써 온전한 대타자에게서 의미를 부여받아서 나도 온전해지는 거. 이게 훨씬 쉽죠. 왜냐하면 나 책임 안 져도 돼. 책임은 대타자가 다 져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도착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그저 뭐죠? 종속됨으로써 의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난 책임이 아니에요. 시켜서 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응? 그건 주체가 아니죠, 그건. 스스로를 도구화하는 게 도착적 주체입니다. 스스로를 도구화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죄의식을 안 느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구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망나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불어가지고 뭐 사람 목 베고 이런 거. 이 망나니가 죄의식을 느끼면 그걸 직업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계나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이게 도착적 주체입니다. 이 도착적인 주체를 넘어서는 주체의 가능성을 살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결핍된 주체와 결핍된 타자, 결핍된 세계, 결핍된 주체가 결핍된 세계, 어떤 의미도 나에게 부여주지 않는 그런 대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와 대면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정신분석의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타지 공식인데요. 주체가 이게 이제 오브제아입니다. 이 오브제아는 불어의 오트르 타자인데요. 대문자 A가 아니라 대문자 A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타자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자 타자입니다. 소타자. 그러니까 주체의 결핍과 타자의 결핍. 주체는 타자의 결핍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순간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연기합니다. 이게 판타지입니다. 그러니까 판타지를 통해서
나나 타자가 모두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판타지가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판타지는 타자가 결핍되어 있지 않으면 생겨나지도 않아요. 그렇겠죠? 예? 그 타자의 결핍을 메꾸려고 판타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타자가 결핍되어 있지 않으면 판타지는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판타지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타자의 결핍을 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타자의 결핍이 드러나면 우리 생각에는 주체가 쟤는 그거보다 더 많은 나쁜 짓을 했어. 더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가 뒤집어 써요. 근데 문제는 주체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뒤집어 써도 타자의 결핍이 메꿔지는 게 아니라 이중 결핍이 생깁니다. 응? 마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우리 둘의 결핍을 요 사이 공간이 아닌데 요게 우리의 결핍을 메꿔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핍이 2승 3승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결핍이라는 것이 메꾸어지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핍된 주체와 결핍된 타자가 만나는 이 판타지 속에서 타자의 결핍이 드러나는 동시에 감춰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판타지를 없앨 수 없어요. 예? 판타지를 없앨 수 없습니다. 판타지가 없으면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까? 타자의 결핍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타지 없는 세계, 이데올로기의 바깥 이런 게 제일 이데올로기적이죠.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 말이 제일 이데올로기적인 진술이에요. 이데올로기 바깥은 없어요. 판타지 바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판타지를 이렇게 횡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횡단하면 이 판타지에 또 틈이 생깁니다. 저 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의 공간적인 부분이고, 요 사이는 시간성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요 시간성은 뭐냐면 이미 항상 아직 아닌 not yet or is already 이게 같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항상과 아직 아니니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보통 근대가 얘기하는 일직선적인 시간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아직 아닌 이것만 강조하면 우리는 욕망의 판타지에 갇혀 있게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예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네? 저 메시아 얘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베냐민에게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죠. 메시아는 오지 않는 자죠, 정의상. 예? 고도랑 비슷해요, 고도랑. 오지 않는 자입니다. 오지 않는 자. 근데 메시아를 우리 항상 기다리죠. 예, 기다리지만 안 와요. 예, 난 옛 아직 안 옵니다. 그래서 칸트 얘기를 아까 조금 했는데 칸트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해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요 아까 무한 판단, 비규정적인 판단 이걸 얘기했어요. 제3의 공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예지계와 현상계 사이의 초월적 주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서 후기에 가면 늘 이렇습니다. 이게 철학자들 이런 점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칸트 어게인스트 칸트를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근원적 악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원적 악이라고. 그 이제 radical evil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칸트가 diabolical evil까지 가요. 악마적인 악까지 갑니다. 이게 뭐냐면 선과 악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이 같아지는 거예요. 칸트에게 선은 뭐냐면 병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선이에요. 근데 이런 악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없는데 쟤는 저렇게 해서 아무 이익은 못 볼 것 같은데 어때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쁜 짓을 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이런 예를 들어보세요. 누구? 다크나잇의 조카. 다크나잇의 조카는 설명이 안 되죠. 다크나잇의 조카야말로 빈 공간입니다. 예? 지문 없죠. 그죠? 가서 조사하면 지문 없죠. 모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실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죽지. 배트맨이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배트맨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만 이게 죽일 수 없는 이유는 조커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가서 죽일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다 죽일 수 있는데. 여기 있기 때문이죠. 여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배트맨의 이면, 배트맨이 보지 못하는 이 등 뒤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조카가. 이 추장이 말이죠. 식인종 추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안 먹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금기, 그런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하나 남은 놈 먹었거든요. 이것도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금기의 법, 절대로 사람을 안 먹는다. 이 말을 누가 해요? 식인종 추장이에요. 응? 이게 사드라면 이게 칸트예요. 예? 그래서 락강이 칸트 위드 사드라는 글을 썼어요. 그 위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헤겔, 락강 위드 해결할 때 그 위드가 그런 거예요. 위드가. 그러니까 이게 발화 행위 주체고 이게 발화 내용 주체죠. 발화 내용은 우린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린 더 이상 식인종 우린 진짜 야만적이지 않아. 어저께 남은 놈 어제 마저 먹어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사드적인 식인종 발화 행위 주체, 요 발화 행위 주체하고 금기의 법이라고 하는 거, 금기의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겹쳐 있다고요. 위드는 겹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락강과 헤겔이 겹쳐 있다면 헤겔의 모든 이야기를 발화 내용, 헤겔을 이야기하는 발화 행위 주체가 누구예요? 락강이란 말이에요. 락강이란 말이에요. 헤겔의 입에서 락강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락강의 소리가. 이런 뭐 아시죠? 복화술 이런 거. 예? 채플린의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실수로 호루라기를 삼켰는데 뱃속에서 호루라기 계속 소리를 내지 이렇게.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게 음악회 갔는데 독창자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호루라기가 자꾸 소리를 내. 그래서 자기 막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돼. 이게 내 안의 타자죠. 이게 락강의 오브제아라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내 안에서 목소리가 나와. 히치콕, 사이코, 노만 속에서 이미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카메라가 바깥에서 비추면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안으로 들어가면 노만 혼자 얘기해. 근데 노만 목소리 속에서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요. 엄마는 밑에 시체가 돼서 누워있어요. 지하실에 이렇게 앉혀져서 해골이 돼서 누워있어요. 그럼 그때 노만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죠. 내 안에서 환청 같은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응?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칸트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앞으로 나가놓고 다이어브리컬 이불이라고 하는 선과 악이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놓고 칸트가 금세 덮어요.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고 덮고 넘어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결국은 초월적 주체를 어떻게 해요? 예지계로 환원시킨다고요. 그래서 제3의 공간이 없어지고 대립구조가 돼. 그러면 헤겔이 한 일이 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와 헤겔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지적의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뭐 헤겔이 칸트를 극복했다가 아니라 칸트가 벌려놓은 틈을 헤겔이 변증법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헤겔은 칸트보다 더 칸트적인 이런 거.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내 속에서 나를 능가하는. 예? 여기다가 in Kant, beyond Kant 이렇게 쓰면 헤겔. 이런 보세요. 헤겔은 칸트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칸트가 물러서는 지점을 계속 밀고 나가요. 칸트가 벼랑 끝에 다다랐어요. 자기 체계가 망가질 지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더 못 가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한단 말이에요. 그때 헤겔이 뒤에서 뭐 합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밀어요. 떨어져. 헤겔이 한 일은 손가락 하나. 응?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신분석학적 의미로 반복이라고 합니다. 헤겔이 칸트를 반복합니다. 그럼 반복은 뭐죠? 겹침이에요. 칸트와 구분되는 헤겔은 존재하지 않아요. 칸트와 내용상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 한 거죠? 칸트가 뒷걸음질 칠 때 칸트가 더 칸트적이 되도록, 칸트 너에게 충실하도록 뒤에서 미는, 그것이 헤겔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칸트에게는 이 아직 아닌 이 욕망의 판타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일로 올렸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어떻게 했다? 요 부분을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경험적인 것과 예지적인 것, 현상적인 것과 예지적인 것 대립구조가 만들어지고 요 사이는 어디로 갔어요? 요런 대립구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만들었죠. 예지계로 만들었죠. 이래서 예지계가 뭐가 되게 정말로 초월적인 게 되죠. 그래서 경험적인 것 속에서 현상적인 것 속에서 예지계를 향해서 끝없이 움직이고 예지계를 향해서 가지만 예지계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됩니다. 이게 이른바 칸트의 뭐죠? 규제적 이상 이런 거죠. 예? 규제합니다. 이건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거 섞이면 예지계의 순수성이 사라져버리면 예지계를 통해서 현상계를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섞이면 안 됩니다. 이게 욕망의 판타지입니다. 욕망의 대상은, 이게 욕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아킬레스와 거북이. 거북이가 아킬레스의 욕망의 대상이 되면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욕망의 대상입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 왜 못 잡겠어요? 근데 욕망의 대상으로 고정되는 한 욕망의 대상의 정의상 뭐죠?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킬레스는 항상 뭐죠? 거북이 앞으로 가거나 거북이 뒤에 있거나 거북이 이상이거나 거북이 이하거나 거북이랑 같아질 수 없어요. 욕망은 같아짐에 대한 방어입니다. 괴물에 대한 방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괴물을 욕망하겠어요? 예? 렛미인에서 나 괴물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러던가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괴물은 욕망하지 않습니다. 괴물을 욕망하지 않아요. 예? 메시아가 옆에 서 있어요. 그럼 계속 메시아에게 당신 언제 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항상과 아직 아니니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2차원의 해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카프카의 법 앞에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법의 문이 있고 여기 이 시골뜨기가 있습니다. 여기 문지기가 서 있어요. 법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지기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안 돼 그런다고요. 그래서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예, 기다려 보기로 해요. 이건 뭐죠? 이거 계속 연기하는 거죠. 연기. 여기 도달하는 순간이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탐과 제리 이런 거 어릴 때 보셨죠? 예? 뭐 자동차에 깔려도 타면 안 죽잖아요. 불멸입니다. 불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싸우죠. 예? 또 싸워요. 탐이 그 죽으면 뭐 완전히 자기 모양이 다 드러나는데도 다시 이렇게 회복해요. 이런 거 갖고 만든 게 뭐죠 이게? 터미네이터 2 아니에요? 이런 거? 예? 뭐 요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다시 형체가 되는. 탐이 그렇죠. 탐이 그런 걸 이미 다 보여줬어요.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니까 탐과 제리는 불멸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거죠. 예, 그게 욕망의 판타지예요.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제리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벽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요. 여기서 제리가 어떻게 되죠? 제리가 몸이 가벼우니까 뜨죠. 탐은 막 쫓아오다가 속도를 못 이겨서 어떡하죠? 여기 허공에 떠 있을 때는 안 떨어집니다. 이러고 있죠, 이러고. 안 떨어지죠. 이게 희한해요. 중력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중력에 지배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예?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 제리가 뭐라 그러죠? 그럼 탐이 밑에 보는 순간 떨어집니다. 이 중력이 없죠. 이게 상징계입니다. 상징계입니다. 이게 의미예요. 예?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져도 안 죽어. 다시 또 쫓아가. 완전한 욕망의 판타지입니다. 애니메이션. 예? 이게 욕망의 판타지예요. 그 재밌죠? 우리는 탐이 차에 깔려도
벽에 부딪혀서 완전히 모양이 나도 어떻게 해요? 웃습니다. 이건 끔찍하지가 않지. 이거 진짜 사람이 그래봐. 이거 진짜 끔찍한 거지만 탐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뭐예요? 재밌다고 웃는다고. 그 왜 그래? 이게 안 죽을 줄 알아요. 계속 기다려요. 딱 거기서 끝났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야. 탐은 살아날 거야. 예? 이게 욕망의 판타지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됐어요. 야,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 문지기 불러서 얘기하면 돼. 일어날 힘도 없어요. 야, 나 좀 얘기 좀 들어봐. 이게 법은 보편적이어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왜 나만 이렇게 앉아 있고 어떤 사람도 이 법의 문으로 들어가질 않지? 그러니까 문지기가 뭐라? 원래 이 문은 only for you. 너만을 위한 문이었어.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게 못 들어가요. 그게 끝이에요. 응? 근데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시골뜨기가 결국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결핍이에요? 시골뜨기라고 하는 주체의 결핍이죠. 주체의 결핍이죠. 근데 이 주체의 결핍과 동시에 뭐가 발생합니까? 응? 법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결국 법도 뭐죠? 시골뜨기를 포용하지 못하죠. 그럼 법은 보편성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게다가요. 원래 이 문이 뭐랬대요? 얘를 위한 문이었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골뜨기는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디 있어요? 법의 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얘를 위한 문이었으니까. 이미 항상 안에 있었는데 시골뜨기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아직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안과 바깥이 같다잖아요. 그렇죠? 이걸 조금 일반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항상 우리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메시아는 우리 속에서 이미 항상 뭐죠? 이웃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 바이블이라는 게 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수직적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수평적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신을 사랑이라고 하는 구약의 신의 사랑을 대리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게 없으면 신약이 필요 없지. 네? 신의 사랑은 뭐죠? 이게 실체적인 신이라고. 실체적인 신. 결핍이 없는 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신을 욕망하는 거죠. 신을 욕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신처럼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신을 욕망합니다. 저도 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아나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지에게 적선할 때 거지가 되기 싫어서 적선합니다. 빨리 가라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거지에게 돈을 줄 때는 뭐가 두려운 거죠? 내가 거지처럼 될까 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거지로 고아나 과부로 뭐 세리로 창녀로 신이 어떻게 해요?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죠.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도 부여받지 못한 배설물의 형태로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는 동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신과 동일시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 동일시할 수 없는 것들과 동일시하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욕망이라면 이미 항상 이 사랑입니다. 그 욕망과 사랑은 다르고 락강에게 욕망은 사랑에 대한 방어입니다. 사랑에 대한 방어입니다. 사랑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동일시할 수 없는 것과 그러니까 초월적인 예수와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신과 같은 예수랑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설물과 같은 그런 십자가 위에 예수와 나를 동일시하는 게 동일시할 수 없는 것과의 동일시.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신과 동일시입니다. 어떻게 고통에 동참하겠어요? 응? 근데 그게 원래 기독교라는 거지. 그게. 응? 그래서 이미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적인. 그래서 늘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그리워하고 대타자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항상 뭐죠? 이미 항상 우리 속에 틈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미 항상 우리 옆에 틈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온전한 것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틈, 내 자신도 틈이고 이미 세계도 틈이고 그 틈과 틈의 만남 속에서 어떤 것들이 락강 창조론자입니다.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주체의 목표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는 것,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주체의 행위입니다. 다른 세계의 창조. 지금 시간이 이게 지금 13장이나 되는데 한 문장도 못 읽고 지적을 보십시다. 지적 텍스트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 지적 텍스트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자 26페이지의 그 제목이 뭐냐면 탈구된이죠. 탈구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이 공간 이 부분이 아웃 오브 조인트입니다. 아웃 오브 조인트. 그러니까 이 탈구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탈구되면 틈이 생기죠. 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조화가 망가져요. 근데 이 아웃 오브 조인트가 뭐죠? 이게 기원입니다. 처음에는 충만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요. 뭐 인간이 예를 들어서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핍됐다. 이런 아주 오래된 서구 서사, 타락 서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타락을 다시 없애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모두 다 뭐죠? 아웃 오브 조인트에 대한 방어입니다. 태초의 틈이 있었습니다. 태초의 틈이 있었어요. 예? 지적에게는 이게 사랑입니다. 태초의 틈이 있었다고. 태초의 틈이 있었습니다. 이 아웃 오브 조인트라 그게 이제 탈구된. 자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데카르트가 나옵니다. 데카르트는 존재론적으로 일관적인 우주 속에 최초로 균열을 도입했다. 예, 균열이 시작입니다. 이 균열이 코기토예요. 이게 데카르트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기토는 의미화될 수 없는 빈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 빈 공간이 왜 생긴 거죠?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의미의 틈이 코기토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초월한 존재가 코기토가 아닙니다. 초월성이 아니에요. 예? 의미와 의미가 어떻게 해요? 의미와 의미의 연결 부분이 이렇게 틈이 생긴 거, 탈구돼서 틈이 생긴 게 존재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결과물이지 의미를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욕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가. 코기토는 내용 없어요. 완전히 배설물 같은 거예요. 빈 공간이에요. 우리 그것과 대면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우리의 기원과 대면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걸 덮으려고 하죠. 그 빈 공간을 덮으려고 해요. 자, 데카르트는 존재론적으로 일관적인 우주 속에 최초로 균열을 도입했다. 한 5줄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데카르트는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를 레스 코기탄스, 생각하는 사물로 환원함으로써 나는 생각하다는 빈 공간이고 생각하는 사물, 레스 코기탄스는 세계 속의 한 요소죠. 예, 이러면 뭐가 없어져요? 빈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코기토라는 빈 공간을 세계 속의 한 요소로 환원시켜 버렸다는 거죠. 코기토를 레스 코기탄스로 환원시킴으로써 현실이라는 직물에, 세계라는 직물에 그가 낸 상처를, 그 상처가 뭐겠어요? 그게 주체입니다. 코기토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의미의 세계 속에 상처, 끼워 넣어져 있다고요. 예, 이게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끼워 넣어져 있죠. 예, 그런데 세계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 끼워 넣어서 헐벗은 존재로, 의미화할 수 없는, 의미가 채울 수 없는 헐벗은 존재로. 현실이라는 직물에 그가 낸 상처를 꿰맨다. 그러면 상처가 뭐죠? 상처가 기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린 처음부터 상처였어요. 주체라는 상처. 그것도 트라우마예요.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상처. 근데 그걸 꿰맨다고요. 봉합합니다. 그게 뭐죠? 코기토를 레스 코기탄스로 바꾼 거예요. 레스 코기탄스, 의미로 바꾼 거죠. 존재를 의미로 봉합합니다. 그런데 존재를 의미로 봉합하는 이것은 완벽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봉합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예,
이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온다고요. 다시 돌아와요. 이게 락강 용어로 실제의 귀환이라고 하는 거고, 다시 돌아온다고. 다시 돌아와. 칸트만이 자기 의식에 내재한 역설들을 완전하게 표명한다. 자, 데카르트는 코기토를 발견해 놓고 레스 코기탄스로 환원시켰어요. 그런데 칸트가 자기 의식에 내재한 역설들을 완전하게 표명한다. 그러니까 칸트는 데카르트가 이야기해 놓고 덮은 거를 다시 드러내는 거죠. 또 똑같이 헤겔은 칸트가 이야기해 놓고 덮은 거를 다시 드러내는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철학사를. 칸트의 초월적 전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월적 전회가 드러내는 것은 주체를 존재의 대사슬 속에 우주라는 전체 세 줄 내려갑니다. 전체 속에 위치시키는 것의 불가능성이다. 주체는 주체는 우주라는 전체 속에 위치할 수 없어요. 틈이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여러분 이런 거 있었잖아요. Great Chain of Being, 존재의 대연쇄 이런 거 있죠.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체인입니다. 구조주의자 시절에 락강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락강도 초기에 이런 말, Chain of Signifiers입니다. 기표들의 연쇄. 이 체인이란 말을 쓰면 이게 뭐예요? 이게 틈이 없다는 겁니다. 체인이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응? 구조주의자에게 기표들은 틈이 없어요.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체는 저 기표들의 연쇄, 존재의 대연쇄에 포함될 수 없어요. 주체는 빈 공간이에요. 저걸 중지시켜요. 저걸 깨트려요. 네, 그러니까 이 주체라는 문제가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락강보다는 독일 관념론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오히려 주체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탈구되어 있다. 그 체인을 중지시키는 탈구되어 있다. 데카르트에게 그 다음 단락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이 탈구된 상태는 아직 은폐되어 있다. 그래서 한 줄 내려가면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상의 문제 틀에 의해 규제되는 인식론적 장애 제약 속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주체는 뭐라는 거죠? 표상 체계입니다. 표상 체계, 재현 체계예요. 재현되는 어떤 요소예요. 빈 공간이 아니라. 2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데카르트는 아직 코기토를 현실 전체에 상관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현실 전체에 상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코기토를 레스 코기탄스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현실 속에 종속되는 현실의 한 요소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현실 전체에 상관적이면 현실이 not all이 되도록 만드는 틈이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 속의 한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거 락강 용어로 바꾸면 소외라고 합니다. 소외. 우리는 주체입니다. 주체인데 기표가 되려고 해요. 주체는 헐벗은 주체고 어떤 의미도 없고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 그렇지만 의미에 저항할 수 있죠. 예? 주체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비어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뭐 좀 채우라고 하잖아요. 예? 뭔가 텅 빔을 느끼면 떡볶이라도 먹잖아요. 뭔가 차야 돼. 예? 뭐 채워지지 않지만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우린 비어있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텅 빔이 가장 두려워요. 텅 빔 때문에 미치죠. 불안하죠. 불안은 틈 때문에 생깁니다. 불안은. 예? 불안이라고 하는 건 존재론적 틈 때문에 생겨요. 두려움은 대상 때문에 생기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건 존재론적 틈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이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의미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의미의 옷을 입으려고. 우리 그래서 먹이 좀 앉아 있는 거잖아요. 뭔가 괜찮은 옷을 입으려고 앉아 있는 거라고. 괜찮은 옷을 그 옷을 좀 바꿔 입으려고. 더 좋은 옷으로 입으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자발적 소외입니다. 이거 자발적 소외. 기꺼이 우리는 주체를 벗어 던지고 나 지금부터 기표로 살래. 내 명함으로 살래. 내 이런 사람이에요 나. 명함과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내 타이틀과 나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타이틀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나 주체 포기하고 도착적인 주체, 기표로 살래. 이렇게 기꺼이 내 주체성을 집어 던져요. 이런 거를 락강이 소외라고 합니다.
지금 데카르트도 비슷하게 주체를 뭘로 바꿨어요? 레스 코기탄스라고 하는 요소로, 세계를,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로 바꿔버렸어요. 현실을 탈구시키는 어떤 틈이었는데 그것을 요소로 바꿔버렸다고요. 의미의 종속됨으로써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서. 현실의 외부이고 현실에 제외되어 있으면서 현실의 지평을 윤곽짓는 지점으로서 파악하지 않는다.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코기토는 복잡하게 얽힌 총체 속에 있는 수많은 표상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그래서 이 코기토를 표상으로 레스 코기탄스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주체는 재현될 수 없는 건데, 재현될 수 없는 빈 공간인데 이것을 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현실의 일부이며 현실 전체에 상관적이지 않다. 현실의 틈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28페이지입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칸트의 초월적 통각의 나 사이에, 초월적 주체죠, 단절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7줄쯤 내려오면요. 데카르트는 모든 대상 표상에 수반하는 텅 빈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죠. 텅 빈 코기토에서 우리가 어떤 실정적인 실체, 코기탄스를 붙잡는 것이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주체를 뭘로 바꾼 거예요? 실체로 바꾼 거죠. 아까 해겔은 뭐였죠? 실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해겔 체계는 기독교 체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해겔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데카르트는 아까 해겔과는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를 발견해 놓고 그것을 실체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좀 더 내려가면 이로써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형식과 생각하는 실체 사이의 위상학적 불일치를, 나는 생각한다 속에 포함된 사고의 논리적 주체의 동일성에 관한 분석 명제와 코기토죠, 생각하는 사물 실체로서의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주체는 앞에 게 주체고 뒤에 게 인격입니다. 인격은 다 의미예요. 기표예요. 그 사람 친절해,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성격이 좋아, 이런 건 다 인격이고 퍼스널리티고, 퍼스널리티는 다 기표죠. 그리고 주체는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빈 공간. 그 둘 사이의 구분이 사라져버린다. 맨 아래 그는 일종의 사라지는 매개자. 사라지는 매개자가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대립구조가 되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체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이런 사유인데요. 어떤 체제가 이렇게 바뀌게 될 때 항상 A에서 B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항상 3이야. 둘에서 3을 세는 방법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A와 B 사이에는 항상 뭐죠? 이게 있어요. 이게 A도 B도 아닌 게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B라는 체계가 완성이 되면 빠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 뭐겠어요? A를 뒤집어 엎는 세력이겠죠. 그래서 B라는 체계를 만들겠죠. 그런데 B라는 체계가 만들어내면, B라는 체계가 완성이 되면 B라는 체계를 세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얘들부터 죽인다고요.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은 B에도 위협이 되잖아요. B의 결핍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역사 속에는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매개자, A가 B가 되도록 매개라는 게 이게 해겔의 키워드죠. 매개. 타자의 매개가 없으면 나는 나일 수 없다. 근데 이 매개자는 어떻게 해요? 이양 대립구조가 만들어지면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말은 뭐예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억압된다는 소리. 억압은 제거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자, 일종의 사라지는 매개자를 데카르트적 레스 코기탄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사라져야만 하는 계기를, 자, 그러니까 여기 코기토가 있고 여기 레스 코기탄스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 충분치 않다고요. 칸트가 코기토에서 레스 코기탄스로 이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충분치 않다고요. 예?
그럼 뭐가 있어요? 코기토에서 레스 코기탄스로 가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칸트다 이거죠. 그럼 데카르트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뺐지. 이게 코기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부러 뺐지. 그러니까 요 매개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칸트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누가 먼저죠? 칸트가 먼저입니다. 이게 더 기본적인 거니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죠? 사후성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데카르트가 먼저잖아요. 데카르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헤겔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죠? 다 이렇게 사후성이 될 수 있어요. 사후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 것을 칸트는 요 매개를 요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더 먼저 있는 거고 요게 이것은 이것에 대한 방어니까 칸트가 데카르트보다 먼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뒤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발견해 놓고 덮은 거를 칸트가 다시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죠? 데카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죠? 칸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데카르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예? 락강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헤겔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이게. 자, 넘어갑니다. 29페이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언표 행위 주체하고 언표 내용 주체. 이거 구분된다는 거. 그죠? 나는 거짓말한다라고 말하는 나.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나.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맨 밑에 2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락강의 판타지 공식. 결핍된 주체와 결핍된 대상이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마른 목골은 연기되는 걸 뜻해요. 사실은 같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연기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첫 단락 끝부분에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순수 통각에 나와 자기 경험의 나의 관계를 사물 자체와 경험적 현상의 관계로 파악하려는 유혹에 자꾸만 굴복하는 것이다. 자, 순수 통각에 나와 자기 경험의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1, 2, 3이었고 그것을 뭐죠? 1, 2로 바꾸는 거. 현상계와 예지계의 대립구조로 바꿔버리는 거.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요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지계와 현상계로 이런 대립구조로 다시 후퇴한다는 얘기죠. 이래서 다시 헤겔이 등장하게 된다. 32페이지입니다. 한 6줄쯤 내려오면 형이상학은 이게 이제 데리다식의 형이상학이에요. 현존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데리다나 지적이 비판하고자 하는 철학을 얘기합니다.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의 특징이 대립구조로 모든 것을 사유하는 겁니다. 형이상학은 원초적인 억압의 상처를 탈구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 대사슬 속에 한 자리를 주체에게 할당하여 치료하려고 노력한다. 원래 퀴어라는 게 아웃 오브 조인트거든요. 퀴어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퀴어에게 뭐죠? 너도 방 하나 줄게. 퀴어에게 방 하나를 할당함으로써 퀴어도 뭐죠? 여러 가지 성 중에 하나. 다양성이 됨으로써 퀴어가 갖는 현실 전체에 대한 저항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형이상학은 그러니까 주체를 기표로 만들려고 하는 게 형이상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틈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자유를 예지적인 사물로 파악할 때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지계와 현상계 사이에 있는 건데 이것을 예지계에 속한 것으로 파악하면 그 사이가 사라져버리죠. 칸트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다.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공간을 1, 2로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좀 넘어가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37페이지에 그 주 21번을 보세요. 그 주 21번이 되게 재밌는 예인데 그 히치콕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아마 이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히치콕이 실제로 이 촬영되지는 않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계획했다. 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캐리 그랜트와 다른 동행자가 대화를 하면서 자동차 공장 조임 라인을 따라 걸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쭉 나오는 거, 자동차 제작 과정 전체를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조립 라인 끝에서 그랜트는 자동차를 향해 돌아서고 자동차 문을 여는데 자동차 밖으로 송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 요소로서 편입되어 있지 않았죠. 누가 자동차 속에다 시체를 넣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거기 누가 중간에 시체를 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동차가 완전히 완성돼서 나왔는데 거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응?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종이를 막 뭘 서류를 찾는 것처럼 계속 얘기해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계속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저 자식 미쳤다. 그리고 여기다가 쟤는 군대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걸 딱 보더니 이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 That's it. 계속 That's not it 이러다가 That's it. 이렇게 했다 이거죠. 뭔 말이죠 이게 지금? 기표의 반복에 의해서 예? 그 기표 속에서는 없던 뭐가 나와요? 대상, 송장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송장은 뭐죠 이게? 나머지죠. 기표 속에 있는 나머지, 그러니까 빈 공간이 나머지라는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머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뭐죠 이게? 의미가 완전히 캐치할 수 없는 나머지.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건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딱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의미가 의미화할 수 없는 나머지, 그 나머지가 항상 있고 이 나머지를 사랑하는 거, 나머지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아무도 욕망 안 해요. 이 나머지 배설물 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도 욕망 안 한다고요. 응? 나 환자를 씻은 물을 마시는 수녀. 그게 여러분 무슨 도착처럼 보이죠? 예? 그게 락강이 든 사랑의 예입니다. 나 환자를 씻긴 물을 마시는. 그러니까 나 환자랑 같아지는 거예요. 거지가 있는데 신부가 가다가 이건 남자예요. 이게 성차가 있어서 그래요. 성차가 여기 이 책에도 나오죠. 자기 외투를 벗어서 추우니까 이게 덮어. 그러고 가는 신부가 있고 나 환자를 씻긴 물을 마시는 수녀가 있습니다. 앞에 건 욕망이고 뒤에 건 충동이에요. 응? 덮는 건 뭐죠? 내가 거지임이 아닌 걸 확인하는 거고. 예? 그 나 환자를 씻긴 물을 마시는 거는 나와 나 환자가 같아지는 거예요. 응? 겹치는 거. 응? 그래서 사랑 끔찍해요. 우린 대부분 사랑한다고 할 때 뭐 다 욕망하는 걸로 끝나요. 사랑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응? 자, 이거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자, 앞에 우리 탈구된 얘기했고 39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트에서 헤겔로 이렇게. 그러니까 칸트에서 헤겔로 가야 비로소 뭐죠? 주체가 행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주체의 시작이 히스테리 주체예요. 히스테리 주체는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게 데카르트죠. 의심하고 그것에 틈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보는 거. 이게 히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체가 되려면 상황에 종속되는 거. 이건 기표고 이건 주체도 아니고 상황 자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를 의심해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히스테리 주체는 나는 질문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히스테리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질문할 사람이 없으면, 대타자가 없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얘는 대타자를 의심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끝나고 대타자 없이는 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한테 저항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무덤가에서 무릎 꿇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버지 이런다고요. 그래서 히스테리 주체는 주체의 시작이고 히스테리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대타자를 없애야 돼요. 아버지 살해. 대타자 없이 대타자로부터 대타자 속으로 소외되는 게 아니라 대타자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그게 해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결 얘기를 한 거죠.
초월적 대상과 관련된 칸트의 이러한 애매성, 칸트는 초월적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물도 아니고 예지계도 아니고 현상적이지도 예지적이지도 않은 어떤 것. 예, 그리고 이 사이에서 동요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현상계와 예지계의 대립구조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애프터 더 이벤트입니다. 사후성입니다. 세 줄 내려가면 헤겔적 관점으로만 헤겔 속에서 헤겔에게서 칸트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비로소 그 칸트의 머뭇거림을 칸트의 환원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헤겔이 없으면 칸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칸트는 헤겔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헤겔을 통해서만 칸트를 다시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얘기가 밑에 나오죠. 자, 맨 아래 논변적 지성을 직관과 분리시키는 환원 불가능한 틈새를 고집한다는 점에서 틈새를 고집한다는 점에서 헤겔은 철저하게 칸트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헤겔은 틈새를 없애고 변증법적 합을 통해서 틈새를 없애고 하나의 온전한 종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칸트가 벌려놓은 틈새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헤겔이다. 오히려 칸트적인 분열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도 오히려 헤겔은 그것을 근본화한다. 근본화한다는 뭐죠?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틈으로 만들어낸다. 41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메타 언어란 없다. 이게 락강 말이거든요. 메타 언어가 뭐냐면 초월적 언어입니다. 초월적 장소란 없다. 대타자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헤겔의 절대 지식은 대타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지식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헤겔의 절대 지식은 지적에게는 뭡니까 이게? 절대 지식이라는 없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응? 락강의 마스터 시그니파이어는 마스터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이미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페미니스트들이 처음에 마스터 시그니파이어를 막 공격했다고요. 그런데 락강에게 마스터 시그니파이어는 마스터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헤겔에게 절대 지식은 절대성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자, 그 밑에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개념과 현실 사이의 모든 긴장은 개념이 감성적, 개념 외적 경험에서 조우하는 그것의 환원 불가능한 타자로서 나타나는 그 무엇과 맺는 관계는 이미 개념 내적 긴장이며 보세요. 개념 외적 경험처럼 보이는 것은 개념 외적 경험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항상 개념 내적 긴장이에요. 개념 외적인 것은 아직 아닌 거죠. 우리가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개념 외적 경험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항상 개념 내적. 그래서 우리가 차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외재적 차이입니다. 나와 바깥에 있는 타자와. 이것은 항상 이미 항상 뭐죠? 자기 차이입니다. 셀프 디퍼런스. 예. 자기 내부의 차이. 자기 내부의 차이. 이 셀프 붙는 게 헤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나와 타자, 바깥에 있는 타자는 이미 나와 나의 분열, 나를 분열시키는 그런 개념 내적 긴장입니다. 예, 예, 그러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 뭐 이 정도로 하시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뭐 다 설명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잠깐 한 이 부분 말고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뽑은 게 아니라 제일 못한 부분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